두 명의 대학생 살인 사건을 계획하는데 챗 GPT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히샴 아부아부가르비 사건이 오늘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는 젊은 커플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스와티 팀이 그를 집에서 수건만 두른 채로 체포한 이후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강한 경고가 필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의 세부 사항은 끔찍하며 용의자의 행동은 순수한 악 그 자체입니다. 이제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집에서 끌려 나오기 직전 자신의 친여동생에게 저질렀다고 알려진 끔찍한 행동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에게 알리려 했던 의심스러운 징후들에 대해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앤크라임과 전해드리는 온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언더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앱 업사이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일상용품,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에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무료입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10만 개가 넘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 후 구매를 인증하면 현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주유나 테이크아웃 시 업사이드를 이용해봤어요. 혜택을 검색하고 결제하면 앱에 돈이 적립되고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연평균 $254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캐시백을 받으려면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사용하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이 유리한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용의자가 챗GPT에 입력한 내용까지 더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검찰은 이 두 학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 AI 챗봇에 입력했다고 말합니다. 히샴 아부아부가르비 사건은 월요일 템파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법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4월 체포 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던 영상입니다. 이제 오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4월에 체포되기 전에 그의 가족 집에서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히샴은 그의 룸메이트인 27세 자미르 라몬과 룸메이트의 여자친구인 나히다 브리스티라는 여성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템파에 있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찾은 브리스티 영상입니다. 그리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수사 초기에 수사당국이 히샴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처음부터 수상하게 행동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두 학생이 그냥 사라져 실종된 사건인지가 큰 의문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매우 어두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생을 살해한 혐의 외에도 그는 범죄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허술했다고 합니다. 히샴이 체포될 때 수건만 두른 채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경찰은 그날 그를 체포할 계획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 두 명의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학생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가정 문제로 그의 가족 집에 출동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하는 법원 제출 서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히샴의 여동생이 헤어 제품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고 그 방에 히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건만 두르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후 상황이 충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계속해서 히샴의 여동생이 마스터 욕실을 나가자 피고인이 다가와서 포옹을 요청했다고 진술합니다. 피해자가 그에게 옆으로 포옹을 해주고 있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억지로 정면 포옹을 하며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시도했고 그녀에게 자신에게 키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고 안방문까지 도망쳤으나 그곳에서 문이 닫혀있고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여동생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에 가족으로 함께 거주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오빠로 지목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경찰이 출동했고 히샴은 수건만 두른 채 집 밖으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를 가정 내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및 불법 감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혐의들은 그가 2명의 USF 학생을 살해한 혐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히샴 가족도 목소리를 높이고 과거 경찰에 경고하려 했던 위험 신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다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파헤쳤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4월 17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경찰서에 27세 나이다 브리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이다 브리 씨는 책임감이 강해 약속이나 중요한 행사를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8일 27세 자밀 라몬의 친구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자밀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수사관들은 브리 씨와 라몬이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은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이 두 번째 피해자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2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룸메이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들은 일관성이 없고 그는 거의 뭐든지 이야기하려고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수사 내내 계속되었고 우리가 2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만 예외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즉시 회피적이고 기만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룸메이트는 우리가 아주 빨리 그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협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초기 단계, 아직 실종 사건일 때 그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알립니다. 경찰은 라몬의 아파트를 수색했으며 그는 다른 2사람과 그 아파트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룸메이트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바로 히샴 아부 가르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몇 가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옆 도어매트와 냄비, 프라이팬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가장 먼저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며칠 동안 단지 내 쓰레기 압축기가 아직 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사건의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형사들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다 비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밀의 안경, 학생증, 지갑, 그리고 당시 피로 흠뻑 젖어 있던 그의 옷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단서가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실종자 사건이 신변의 위험이 있는 실종 사건으로 바뀝니다. 초기에는 일부 사람들이 브리스티와 라몬이 도망쳐서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닐까, 단순히 사람들이 도망친 사건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후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당시 우리는 지금의 용의자가 바로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주지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 룸메이트들, 2 룸메이트의 휴대폰, 그들의 신체, 그리고 그들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블루스타와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스타는 혈흔의 존재를 식별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루스타를 사용했을 때 주방구역에서 피가 크게 고여있는 흔적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혈흔이 복도를 따라 용의자의 침실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기술은 매우 정밀하고 세밀해서 우리는 용의자의 침대 옆 바닥에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있던 사람의 윤곽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히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는 행동도 수상했고 경찰서장의 말에 따르면 교묘하고 기만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방에는 피가 흘러간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샴이 챗GPT에 입력했다고 알려진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히샴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GPS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검색 기록도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휴대전화를 정밀 포렌식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밀 포렌식 분석 결과 많은 충격적인 검색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칼이 두개골을 관통할 수 있는가? 라는 검색을 했습니다. 이웃이 총소리를 들을까?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나요? 그가 이런 검색을 하는 동안 우리는 또한 그가 대형 튼튼한 검은색 공사용 봉투, 라이졸 물티슈, 덕트 테이프, 라이터, 기름 라이터 등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발견합니다. 그는 일부는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일부는 도어대시에서 받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검색들은 두 피해자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증거는 온라인 활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살펴봅니다. 그는 왼쪽 새끼손가락에 열상이 있고 왼쪽 삼두근 뒤쪽에는 제대로 봉합됐어야 할 깊은 열상이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봉합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상처들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저희가 방어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상처들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차를 살펴봤고 트렁크엔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 다시 한번 블루스타 기술을 사용해 보니 그곳에서 많은 양의 피가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피가 나시다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피는 그녀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차량에 있던 GPS 역시 완전히 초기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라몬과 브리스키 두 사람의 혈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며칠 전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철저히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그가 클리어워터, 샌드키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근처 소방서의 감시 영상을 확인해서 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과 클리어워터의 샌드키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위도와 경도 좌표를 조사하던 중 그가 하워드 프랭클린 다리로 이동해서 그곳에 잠시 머무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의 차량 GPS가 완전히 삭제됐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데이터가 tam파의 하워드 프랭클린 다리로 수사관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USF에서 약 17마일 떨어진 곳으로 바로 그곳에서 경찰은 첫 번째로 끔찍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들 중 일부가 그가 있었던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조사하던 중 그들은 하워드 프랭클린 다리의 피넬라스 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로 갓길에 혼자 놓여 있는 큰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멈춥니다. 그들은 다가가면서 곧바로 부패 단계에 있는 인간 유해 특유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들은 다가가서 실제로 그것의 겉을 만져보고 그 안에 인간 유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멈춥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날리스 카운티에 있었고 그들은 피날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연락합니다. 보안관 사무실과 피날리스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이 가방을 인수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미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부패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입국할 때 국토안보부를 통해 채취된 지문을 통해 그가 자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끔찍하다고 말할 때 그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고 그것이 결국 그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손과 발목이 앞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엉덩이 부근까지 거의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고
그래서 몸을 구부려 쓰레기 봉투에 넣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로 옆에 버려졌습니다. 이 살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 옆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자민 라몬의 시신은 4월 24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USF 경찰에 걱정하며 찾아간 지 6일 후였습니다. 이제 히샴은 아직 구금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바로 이때 그의 여동생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 문제가 발생했고 경찰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용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전날 밤 그가 가족을 폭행하고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수건만 두른 채 나왔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다가가 거의 성적으로 몸을 비비려는 행동을 하며 한순간에는 여동생에게 키스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동생은 그를 밀어내려고 애쓰지만 힘들어하고 그가 힘으로 제압해서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동시에 가족을 폭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말해줬고 우리는 그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폭력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며칠 전에 그가 전당포에서 총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가 그 총기를 실제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황이 매우 역동적이고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수사팀과 협상가들을 투입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락을 시도한 끝에 우리는 그를 집에서 직접 끌어내어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는 평화롭게 항복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주 검사와 협의하고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이후에 그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두 피해자에 대한 2건의 계획적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히샴을 구금했고 라몬트의 시신을 확보했으나 브리스키는 여전히 실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샴이 브리스키의 목숨도 앗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취미로 카약을 타던 두 사람이 다시 피넬러스 카운티 쪽 수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보안관실 경관들과 해양 수색대는 조수의 흐름과 시기 그리고 조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넓은 범위를 수색해야 할까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잠수부들은 여전히 물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취재할 때 우리는 2명의 피해자를 찾으려고 며칠간 긴 시간을 썼습니다. 특히 이미 1명의 피해자를 찾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1명은 아직 근처에 있는 듯합니다. 카약을 타던 사람 중 1명이 낚시를 하던 중 그의 낚싯줄이 어떤 가방에 걸렸습니다. 그는 맹그로브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낚싯줄을 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비닐봉지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사람의 시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이동했고 이미 현장에 나와 있던 피넬러스 카운티 셰리프국 해양부서, 피넬러스 카운티 검시관, 피넬러스 카운티 법과학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나와 시신을 인수했습니다. 거의 닷새 동안 경찰은 그 유해가 실종된 그 소녀의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신이 방치된 상태 때문에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단순히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서서 우리가 나시다 브리스티를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두 시신 모두를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낫이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DNA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DNA와 그녀가 했던 일부 치과 치료,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입고 있던 옷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경찰이 특정한 4월 16일이 그녀가 캠퍼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밀 라몬과 헤타 브리스티의 유해 발견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에 따르면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CBS는 또한 2013년에 히샴의 형제가 집에서의 불안정한 행동을 이유로 제출한 보호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히샴이 자신이 신이라고 소리치며 모두가 자신에게 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순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전과가 있고 저희가 그 범죄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관리인 중 한 명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히샴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1급 살인 2건, 승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시신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동한 혐의, 은폐 의도, 증거인멸, 불법 감금, 그리고 폭행이 포함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히샴 사건은 인부 절차를 위해 다시 법정에 올라갔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힐스버러 카운티의 주 검사인 수지 로페즈가 이 사건을 직접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템파의 폭스 13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샴은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 날짜가 내년 11월로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전 주 검사 데이브 에렌버그 씨와 이야기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형 추진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완전히 예상했습니다. 2명의 무고한 젊은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부영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사형을 부영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런 사건이야말로 사형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중 사유가 최소 3가지는 있습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사형을 구형하려면 법에 명시된 가중 사유 중 최소한 하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완화 사유로 무엇이든 언급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화 사유에 대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임신 중 담배를 피웠다는 등 뭐든지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저리 스톤맨 더글라스 대량 살인 사건에서 이 논리가 변호에 쓰였고 그 결과 범인은 사형을 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약간 다르거든요. 일부 주에서는 사형에 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형량 결정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우선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는 주 검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중 요소들이 있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하며 잔혹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살인이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획 준비된 점입니다. 이는 2가지 가중 요소이고 세 번째는 여러 명이 살해된 점입니다. 그래서 3가지 가중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신건강 검사가 있을 것이고 변호인 측은 분명히 피고인이 사형을 받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지능이 낮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형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이 처음부터 정신 이상을 주장해 사형을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형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2단계로 나뉜 재판이라는 긴 과정이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합리적 의심 없이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결정은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면 형벌 단계로 넘어가며 같은 배심원단이 사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는 8대 4 찬성만으로 가능해 미국 내 최저 기준입니다. 이제 이 용의자와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2023년 CBS 뉴스에 따르면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그가 신이라고 주장하며 모두에게 절하라고 폭언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키스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정 내 문제가 생겼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가 구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와 챗GPT 대화, 그가 비난받는 일들을 보면 그의 정신건강 문제도 드러납니다. 그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심리평가 중에 무언가 진단을 받는다면 그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게 그의 변호에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인은 그의 정신적 문제를 이용해서 초반부터 사형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을 이용할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변호를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이 판사가 동의한다면 그는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도록 치료를 받기 위해 북플로리다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론적으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건에 계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언하는 것은 변호인 측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신상실 항변에 관해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는 확실한 의학적 질환이 있었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고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심신상실 항변을 쓸 수 없습니다. 절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가 처음에 재판 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인에게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의 디지털 흔적을 생각하면 그렇죠. 앞단에서는 챗GPT와 그가 챗봇에게 했다고 알려진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치 챗봇이 누군가인 것처럼 거의 공범처럼 대하는 듯한 질문들이죠. 한편 그는 더대시에서 청소용품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상으로는요.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검찰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그런 증거를 화면에 띄울 수 있다는 점이 검사로서 당신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글쎄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때 기억하세요. 재판에서는 심신상실 항변을 하고 그 전에는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죠. 그래서 배심원들은 그가 심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끼워 넣어서 그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는 계획 범행에 필요한 범위가 없었고 배심원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여러 방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들어와서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게 될 겁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챗 GPT에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려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버린 난장판을 치우려고 도어대시에서 이런 제품을 다 산 걸까요? 또 그는 왜 경찰을 그렇게 피했을까요? 기억하세요. 경찰이 그를 잡았을 때 그는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팔을 자르고 있었다고 변명했죠. 보세요. 그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계획적인 사람이죠. 양팔을 자르고 있었다고 했지만 저녁에 뭘 만들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사실 그런 건 누구나 기억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멍청하다는 거예요. 변명으로 양팔을 자르고 있었어요 라고 했지만 뭘 만들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제 말은 얼마나 많은 사건에서, 그러니까 살인사건 같은 걸 다뤄보면 항상 정신건강 문제가 언급되는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사건들에서 변호인 측이 항상 정신건강 문제를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잘 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본 사건들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기준을 둡니다. 단순한 반사회적 성격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환이 있고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을 껴안으면서 엄마라고 부른다면 그건 그가 법적으로 심신상실 상태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그게 그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심신상실 항변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나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검사로서 현재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동기는 모르지만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많은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 재판이 가까워질 때쯤, 그리고 이건 어쩌면 몇 달 아니면 몇 년 후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냥 좋아, 우리는 동기를 알아내지 못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이 있나요? 브라이언 코버거 사건이 떠오르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검사로서 어느 시점에서 그냥 좋아, 동기가 없어도 밀고 나가겠다, 내가 해야 할 일, 즉 유죄 판결을 받는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결심하게 되나요? 동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는 1급 살인 혐의의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심원들은 항상 왜? 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배심원이 왜? 라는 의무를 가지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지는 거죠. 브라이언 코버거의 경우 그 왜는 끝내 알 수 없었죠. 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이유를 설명하게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동기를 알 수 없지만 그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조차도 그가 성격이 꽤 급하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은 그를 폭발하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배심원들이 저게 그를 폭발하게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라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전력이 있으며 결국에는 도를 넘는 남자가 있다는 거죠. 네, 배심원들이 동기를 궁금해하긴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동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죠. 오늘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했고, 그리고 그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예정된 날짜는 내년 11월 로 배심원 선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중살인 사건을 생각해보면 그 사건들이 통합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2건의 사망 사건을 한 번에 재판받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더 미뤄질 수 있을까요? 2027년 11월 재판이 열린다는 게 정말 그때까지 갈까요? 네,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아마 더 미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 그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는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져야 하죠. 그리고 변호인 측은 그걸 최대한 미루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목표니까요. 좋은 변호 논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건을 지연시키는 게 그들에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건이 지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기억은 흐려지고 증인들은 사망하거나 증언이 불가능해질 수 있죠. 증거는 훼손되고 공동체의 분노도 식기 시작하죠. 검찰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원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형이 걸린 경우는 더욱 그렇죠. 판사는 변호인에게 모든 의심의 이익을 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데이브 에렌버그, 플로리다 판비치 카운티 전직 검사장님, 항상 러앤크라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러앤크라임 온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